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윗감의 진심을 시험한 장인.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대대로 내려온 논밭과 한양의 상점 몇 개를 운영하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에게는 옥화라는 18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 옥화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잘 알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 많은 총각이 혼담을 청해왔다. 무엇보다 김진사의 사위가 되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테니 말이다. 그 중에 특히 김진사의 마음을 끈 건 한 마을에 사는 박첨지의 아들 서진이었다. 23살의 서진은 키가 훤칠하고 인품이 단정했으며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비록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서진은 정중히 예를 갖추어 김진사 댁을 찾아왔다. 대문을 들어서자 너른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황금빛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고급스러운 자개농이 놓여 있어 집안의 부유함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진사님께 문 안 드리러 왔습니다. 서진이 대청마루 아래서 깍듯이 절을 올렸다. 김진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진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마루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박첨지 아들이군. 소문은 많이 들었네. 앉게. 서진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김진사는 찻잔을 내주면서 말했다. 우리 옥화와 혼인하고 싶다고 했다지.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낭저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마음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서진의 성품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집안의 재산을 보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네. 우리 집안이 이제 곧 기울고 말 터이니 장차 고생할 수도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이번에 한양에서 장사를 크게 망쳤지. 빚더미에 앉게 되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할 형편이야. 이제 우리 집에는 가난과 근심만이 남을 것이야. 서진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해지더라도 낭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잠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유지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는가? 네,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진사 댁 주변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하인들에게도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려라. 누가 물어보면 주인 어른이 큰 손해를 보셨고 곧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거라. 늙은 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주인 어른, 왜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장터와 우물가, 빨래터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진사 댁이 큰일 났다더라. 한양 장사를 망쳤다며? 논밭도 모두 팔아야 한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김진사는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평소 즐겨 입던 비단 도포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다녔다. 대청마루에 화려한 자개농과 병풍도 창고에 넣어버리고 값비싼 차 대신 보리차를 내놓았다. 집안 분위기도 돌변했다. 하인들은 일부러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고 부인은 한숨을 자주 내쉬었다. 옥화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평소 아버지를 믿고 따르던 터라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건가요? 옥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김진사가 딸을 다독였다.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지.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진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서진이 찾아왔다. 김진사가 추체한 모습으로 말했다. 그렇게 됐네. 이제 정말로 이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논밭도 모두 팔아야 할 형편이네. 옥화와의 혼인은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 서진은 한동안 침묵했다. 주변에서는 이미 혼담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너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집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진사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인가? 이제 우리 집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옥화와 혼인해봐야 고생만 할 텐데. 제 두 손이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좋고 장사를 해도 좋습니다. 옥화 낭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크게 만족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어이 옥화와 혼인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서진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흐뭇했다. 저런 성품이면 분명 우리 딸을 잘 데리고 살 것이다. 석 달이 지났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김진사는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그는 서진을 불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 집마저 팔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네. 그렇습니까? 더구나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독촉을 하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야.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의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사님,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돕겠습니다. 옥화 낭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생각은 마십시오. 하지만 자네에게까지 어려움을... 서진은 정말로 그렇게 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논밭에서 품앗이를 하고 장터에서 짐꾼 일을 했다. 저런 총각이 어디 있겠어. 정말 옥화가 복이 많은 게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성품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6개월이 지나도록 서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사는 마침내 그런 식으로 사윗감을 시험한 자신을 후회했다. 이제 알겠다. 저 총각의 마음은 진짜다. 그날 밤 김진사는 부인과 딸을 불렀다. 이제 연극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옥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진사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사윗감을 시험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집안이 망했다는 것도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옥화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하지만 소중한 딸을 맡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부인도 놀라며 말했다. 여보, 그럼 그 고생을 한 것이다. 그렇소.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사윗감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았소.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평생 소중히 여길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서진을 대청마루로 불렀다. 서진은 또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까 걱정하며 마루에 앉았다. 그런데 김진사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예? 진사님, 그게 무슨... 김진사는 창고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고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평소대로 집을 꾸미게 했다. 그리고는 서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네야말로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 될 것이야. 사실 집안이 망했다는 건 내가 일부러 꾸며낸 일이었네. 자네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 서진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많은 고생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진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사님,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소중한 딸을 맡기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다.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옥화낭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김진사는 크게 만족하며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이런 마음가짐이니 더욱 믿을만 하구먼. 혼례 준비는 마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김진사는 그동안의 시험으로 사윗감에게 고생을 끼친 것을 미안해하며 더욱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다. 혼례 당일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다. 붉은 비단으로 곱게 장식한 가마에서 내린 옥화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서진은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했다. 오늘처럼 아름다운 혼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큰 절을 올렸다. 김진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위와 딸을 바라보았다. 혼례가 끝난 후 김진사는 서진을 별채로 불러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위, 이제부터 자네는 내 아들이야. 김진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논밭의 절반과 한양에 있는 상점 2개를 자네에게 물려주겠네.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게. 서진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진사가 옥화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을 평생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자네가 보여준 그 진심을
계속 간직해주기 바라네. 네 장인어른,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농악대의 신나는 가락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떡과 술이 넉넉히 차려져 마을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마셨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후 서진은 정말로 김진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사위가 되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고 옥화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변하지 않고 좋은 성품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이다. 꽃으로 피어난 어머니.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갖은 고생을 하며 세 딸을 키웠다. 삭바느질부터 남의 집 빨래와 허드렛일, 심지어 남정네들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지를 않나 농번기엔 밭에 나가 씨 뿌리고 김을 매는 일도 허다했다. 억척이요 억척. 바깥 양반 있을 땐 살림만 하더니 애들이 셋이니 먹고 살려니 저러지 않나. 동네 사람들은 여인을 보고 억순이 아지매라고 불렀다. 여인은 단 하루도 집에서 편히 쉬는 법이 없었다. 딸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했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그래, 배고팠지? 이거 먹어라.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면 기다리고 있을 딸들 생각에 뭐라도 먹을 게 생기면 싸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딸들에게 주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딸들은 그늘 한 점 없이 맑고 곱게 자랐다. 20살이 넘어서자 큰딸은 갓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싱그럽고 고운 자태를 드러냈고 동네방네 총각들의 혼담이 밀려 들어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세 딸에게 물었다. 너희는 어떤 총각한테 시집가고 싶니? 전 무조건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저도요. 큰딸과 작은딸이 뒤질세라 말했다. 그럼 전 돈보다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한테 시집갈래요. 셋째 딸이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큰딸은 윗마을 땅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고 작은딸은 아랫마을 부잣집 큰아들을 만나 시집을 갔다. 그리고 막내딸은 고개 넘어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렇게 딸 셋을 모두 여의고 나니 여인은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딸들을 키울 땐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했지만 이젠 딸의 집 일을 하느라 편히 쉬지 못했다.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큰딸 집에 가면 때맞춰 숱한 일거리를 내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아랫마을 작은딸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산을 떨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가난한 막내딸 집에 가면 어머니가 뭐라도 할까봐 미리 이 일 저 일 다 해놓고 있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딸마다 아이가 생겼다. 이젠 큰딸 집에 가면 우는 아이를 달래랴, 기저귀를 빨랴 정신이 없었고 작은딸은 아예 아이를 맡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막내딸만은 한 번도 어머니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 어느덧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곱던 여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이고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되었고 허리는 활처럼 굽어서 지팡이에 의지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더는 딸들을 돕지 못하게 되었고 거동마저 힘들자
오히려 딸들의 신세를 져야 할 처지였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윗마을 큰딸을 찾아갔다. 어쩐 일이세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집에 계시지 않고서. 큰딸은 간신히 하룻밤을 보내고서 작은딸 집에 가라고 재촉했다. 작은딸에게 가니 찬밥 신세이긴 마찬가지였다. 마치 귀찮은 존재라도 되듯이 윽박 지르는 바람에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질 않았다. 막내한테 가보세요. 하지만 노파는 막내한테 신세를 지고 싶진 않았다. 지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나까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노파는 큰딸 집에 갔다가 쫓겨나면 작은딸 집으로 가고 작은딸 집을 나오면 큰딸에게 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앞이 없는 자식 고이 길렀더니 이제 쓸모없다고 이렇게 대하는구나. 가면 갈수록 딸들은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구박하고 천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노파는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젊었을 땐 힘든지 모르던 고갯길이 어쩌면 그리도 힘이 든지 걷다가 쉬어가기를 수도 없이 했다. 게다가 해가 떨어지자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주름진 노파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다. 간신히 고갯마루를 넘어 딸의 초가지붕이 보이는 중턱으로 내려가자 노파는 기진맥진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간신히 한 걸음을 옮기고 또 한 걸음을 옮기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밑에 막내딸이 사는 초가집 지붕이 보였다. 막내딸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올 것만 같았다. 아, 노곤하구나. 잠깐만 쉬었다 가자. 노파는 눈을 감고 딸들을 키우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지. 밤이 깊어지자 매서운 겨울 추위가 몰아쳐왔다. 이른 아침 막내 사위가 눈을 떴다. 간밤에 내린 눈이 하얗게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눈이 많이 또 내렸군. 사위는 빗자루를 들고 집 주위에 내린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간 사위가 소리쳤다. 장모님, 장모님! 그 소리를 듣고 막내딸이 뛰어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눈이 수북이 덮인 채 노파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지만 마치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 있는 듯 얼굴엔 평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모셔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다. 우리 이 자리에 장모님을 모십시다. 그래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실 게 아니오. 막내딸 부부는 양지바른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셨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났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자리에도 검붉은 꽃이 피어났다. 그런데 그 꽃은 마치 노파의 모습을 닮은 듯 하얀 솜털이 덮이고 등이 굽어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정말 그렇구려. 사람들은 노파가 죽어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다. 기른정, 나은정. 어느 마을에 김부자가 살았다. 딸 셋을 두었고 다른 걱정은 없었지만 단지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에겐 큰 근심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자는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길에 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거지꼴을 한 남자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고 온몸은 떼국물로 절여 있었다. 세상에, 그냥 놔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군. 빨리 데려가 뭐라도 먹여야겠어. 김 부자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없어 근심하던 김 부자는 그 아이를 자식 삼아 머슴 삼아 그렇게 키웠다. 딸들만큼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정을 주어 키운 탓인지 착실하게 잘 자라주었다. 세월이 지나 딸 셋이 모두 결혼하고 데려온 아이도 어느덧 장정이 되었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너한테 정도 들었지만 내 핏줄이 아니니 장가들면 나가서 살도록 해라. 얼마 후 마땅한 혼처가 나타났다. 김 부자는 그 아이를 장가 보내고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듯 내보냈다. 그리고는 딸 셋을 불러 토지 문서를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 재산을 너희에게 다 주겠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모시도록 해라.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어요. 재산에 눈이 먼 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딸들의 말에 김 부자의 마음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김 부자는 먼저 큰딸 집으로 갔다. 며칠간은 잘해주더니만 한 달도 못 가서 싫은 내색을 하며 아버지, 답답하실 텐데 둘째 집에 가서 좀 있다 오시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 부자는 큰딸의 권유대로 둘째 딸 집으로 갔다. 그런데 둘째 딸 역시 처음엔 극진했으나 며칠 가지 않아 싫은 눈치를 보였다. 김 부자는 두 딸의 처신이 괘씸했으나 아무 말 없이 막내딸에게 갔다. 막내딸 역시 며칠간은 대접이 좋더니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박까지 해댔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분한 마음을 안고 막내딸 집을 나온 김 부자는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종일 집에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던 김 부자는 주워다 키운 아들 생각이 났다. 집에서 쫓아내듯 내보낸 생각을 하니 후회가 되었다. 김 부자는 불효막심한 딸들에게 주었던 땅을 고생하고 있을 아들에게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즉시 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딸들아, 지금 보니 너희에게 준 토지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구나. 모여서 다시 공평하게 나누어 줄 터이니 몇 월 며칠에 토지 문서를 가지고 모이도록 하거라. 딸들은 편지를 받고는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봐 날짜를 맞춰서 부랴부랴 달려왔다. 딸들이 내놓은 토지 문서를 받아든 김 부자는 딸들을 향해 따끔하게 호통을 쳤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비를 모시는 일이 그렇게도 귀찮고 싫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돌아가거라. 김 부자는 딸들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서운하셨다면 앞으로 잘 모실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었다. 김 부자는 딸들을 쫓아버리고는 토지 문서를 보찜에 싸고 아들을 찾아 길을 떠났다. 아들이 사는 곳을 수소문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기 여러 날, 김 부자는 옷이 남노할 대로 남노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김 부자는 피곤한 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물어보며 아들을 찾아다녔다. 저기로 가보십시오.
찾으시는 젊은 부부가 저 산빛 아래 사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날 점심 무렵 그 사람 말대로 김선비는 그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서 젊은 아낙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 김 부자를 보고는 몹시 놀라워하며 반가워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 여인은 틀림없이 자기 며느리였다. 얘야, 이 마을에 사느냐?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맸구나. 며느리는 김 부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도 갈아입혔다. 아들은 산에 나무하러 갔고 방에는 손자가 누워 있었다. 그놈 건강하게 생겼구나. 이제 손자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딸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고 이젠 빈털터리에 병마저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단다. 아버님, 얼른 진지상 차려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나갔다. 김 부자는 눈을 감고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나무 밑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일,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준 착한 아들, 기른 자식이 낳은 자식들보다 못한 게 무언가. 김 부자는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빈손으로 아들을 쫓아낸 자신을 후회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찬이야 별거 없었지만 정성껏 차린 그 밥맛은 꿀보다 더 달았다. 밥을 먹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다. 며느리는 이부자리를 깔아준 뒤 한숨 주무시라며 아기를 업고 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돌아오는지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오세요? 저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며느리 목소리였다. 뭐라고? 아버님이 오셨다고? 어디? 빨리 말하지 않고서. 김 부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아버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들은 김 부자 앞에 넙죽 절얼했다. 오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빈손으로 내몰았으니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제 빈털터리에 병도 얻어서 너희를 볼 면목이 없구나. 그저 얼굴 한번 보러 온 것이니 그리 알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 저를 거둬주신 아버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김 부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너희 마음을 알겠구나. 자, 이걸 받아라. 김 부자는 딸들에게 돌려받은 토지 문서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굳고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다. 너희와 함께 살다가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정 그렇다면 나를 모시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받도록 해라. 그러나 아들은 나를 길러주신 부모인데 마땅히 모셔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말했다. 김 부자는 사정하다시피 문서를 아들에게 넘겨주었고 아들 부부는 아버지를 지극히 잘 섬겼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심부름을 가다가 만난 행운.
김생원은 딸아이의 혼인 날짜를 잡아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20이 넘기 전에 시집 보내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날짜를 잡았지만 막상 시집 보내려고 하니 눈앞이 막막했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초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끼니 걱정을 할 판에 딸아이를 시집 보내자니 기둥뿌리를 뽑아도 어려울 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 융통할 데도 없어요. 부부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김생원은 성품이 온순하고 인정이 많아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형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형님 병간호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있는 논밭을 야금야금 다 팔아먹고 이제 남은 건 간신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논밭과 다 낡아빠진 집 한 채 뿐이었다. 뒷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김생원의 어려운 사정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딸아이 혼례가 달폭가량 남았을 무렵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생원이 아들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석현아, 내 누이 혼례를 치르자면 얼마라도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걱정이구나. 김생원은 아들, 딸, 남매를 연년생으로 두었다. 이제 18살이 된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들 석현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반듯하고 사리분별이 정확한 젊은 총각이었다.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아들은 과거에 합격해 집안의 어려운 살림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좀 다녀올 때가 있단다. 네, 아버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반석이가 오래전에 몰래 도망친 일이 있었단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찾아와 용서를 빌며 신세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돌려보냈지. 괴산 땅에 자리 잡고 산다며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내가 종문서를 돌려주고 돈 100냥을 받아오면 좋겠구나. 석현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지만 도망친 종을 찾아가 누적을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누이 빈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석현은 평소 아버지답지 않은 결정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누이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칠성이하고 같이 다녀오너라. 석현은 마지막 남은 늙은 하인 칠성이와 길을 나섰다. 괴산으로 가려면 세제를 넘어야 하는데 박달나무가 들어차고 산세가 험한 데다가 산짐승이나 산적들이 자주 출몰해서 나그네들이 꺼리는 곳이기도 했다. 석현은 마침내 세제길로 접어들었다. 도련님, 산길이 점점 험해지는데요. 나이 지긋한 칠성은 험한 산길이 무서운 모양이었다. 도련님, 여기 산적들 소굴이 있다고 하던데쇼. 몸뚱아리 빼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나? 보태주고 가야 할 판인데.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험해질 무렵 저만치 바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산적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가보세. 가까이 다가가니 앉아있던 사내가 두 사람을 보더니 일어나서 다가왔다. 어딜 가시는지 모르지만 동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길이 워낙 험해서 혼자 다니기가 걱정이 됩니다 그려. 그러시지요.
저는 괴산에 가는 길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저는 산 너머 마을에 삽니다. 저희 마을을 통해 가시면 십리길은 빠르지요. 그래요? 지름길이 있었군요. 그럼 앞장서시지요. 사내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어두운 산길을 서슴없이 걸어 나갔다. 도련님, 여기 산적들이 산다고 하던데 혹시 산적 속으로 데려가는 게 아닐까요? 석현도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따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만 내려가면 마을이 내려다 보일 겁니다. 어서 가시죠.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사내를 따라 내려서니 저만치 환한 불빛이 보였다. 이런 깊은 산 중에 그런 마을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저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인데 인자하고 훌륭하신 어른이 살고 계시죠. 지나가는 과객도 그냥 보내지 않으신답니다. 과연 그 집 앞에 이러니 이런 곳에 그런 훌륭한 집이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해 보였다. 아직도 가시려면 길이 먼데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어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내는 말릴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밖으로 나왔다.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도 좋다고 하십니다. 사랑채로 들어오시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내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현은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방엔 정자권을 쓴 노인이 위험 있게 앉아 있었다. 젊은 양반이 무슨 일로 고개를 넘어가는가. 노인의 얼굴은 유난히 빛이 나고 눈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게... 석현은 종에게 돈을 얻으러 간다는 말이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에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남의 약점으로 돈을 얻으려 하다니 그를 잃는 선비가 그런 심부름을 했어야 쓰나? 석현은 노인의 말에 집을 떠나온 일을 후회했다. 홀리 비용은 내가 대주겠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며칠 쉬면서 내 말벗이나 해주게나. 그래서 석현은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귀한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석현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어른이 낙향에서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며칠을 묵는 동안 상황을 보니 그 집에는 관연한 처자가 있었다. 노인의 말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고가 생겨 세상을 떠나고 그곳에서 손녀와 둘이서 산다고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석현은 분에 넘치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 생각에 한시도 편안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날도 석현을 불러 바둑을 두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잠깐 바둑을 배웠을 뿐인데 석현이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석현은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고 노인에게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칠성이도 바둑 들어가는 석현의 뒷공무니에 대고 신신당부했다. 도련님,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고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세요.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알았네.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올 테니 오후에 떠나세. 실성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왔지만 노인 앞에 가면 집에 가겠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다. 노인의 근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여기 있는 동안 잘 쉬었나? 예, 어르신.
그래, 그동안 이 늙은이하고 바둑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군. 오늘은 자네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네. 그러면서 석현에게 자신의 손녀와 정혼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제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 손녀에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고 떠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지. 드디어 마땅한 신랑감을 찾은 것 같군. 어르신,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네. 자네를 보니 든든하구먼. 이번에 갈 때 손녀를 데려가도록 하게. 한편 김생원 집에선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제대로 찾아가긴 했는지 칠성이를 딸려보내긴 했지만 걱정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2명의 장정이 들어와 돈 500냥과 각종 예물과 비단을 내려놓았다. 이게 어디서 온 거요? 도련님께서 보내시는 물건입니다. 아니, 석현이는 어디 있어? 며칠 후에 오신다고 먼저 이것부터 받으시랍니다. 그 말을 마치고 사내들은 말에 올라 서둘러 돌아가 버렸다. 반석이를 만난 일이 잘된 모양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요. 그 돈이면 낡은 집도 수리하고 예단도 마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날 노인은 석현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 봐야지. 오늘 중으로 가도록 하게. 석현은 낭자를 데리고 칠성이와 함께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동안 편안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말세필에 손녀의 혼례에 필요한 물건을 가득 실어주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보니 집 대문이 새로 단장되고 집안도 수리되어 있지 않은가. 석현이 신부감을 데려오자 이생원 내외는 꿈같은 상황에 깜짝 놀라워했다. 석현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새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혼례가 끝나고 석현은 노인을 다시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노인의 집에 가보니 노인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사라져버렸다. 나를 찾지 말게. 난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히 지내겠네. 내 손녀를 진심으로 부탁하네. 이 집과 여기 있는 논밭은 다 자네가 관리하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인은 깊은 산속에 있는 조용한 움막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노인의 유언대로 석현은 평생 아내를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절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곳. 고즈넉한 마을에 풍악이 울리고 신명나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매년 그 마을에선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풍물놀이를 벌이곤 했는데 그 행사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올해도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어 준비들 하시오. 마을 원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있게 대답했다. 그곳은 인심이 좋기로 유명한 안동 풍천면에 있는 허씨와 안씨 일가가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허도령이란 총각이 있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척척 고치고 만들어낼 만큼 손재주가 좋았다. 요즘 태어났으면 맥가이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봐, 허도령, 이것 좀 봐주게. 어이구, 우리 집 것도 좀 봐줘. 문빗장이 자꾸 열리는구먼. 이 집 저 집에서 찾을 때마다 허도령은 싫은 내색 없이 달려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마을에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이어졌고 언제부턴가 마을에 크고 작은 재앙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령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러다가 먹을 물도 없겠어. 모인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두령은 꿈을 꾸었다.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너는 세상에 다시 없는 신묘한 달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 달을 쓰고 놀이를 하면 마을의 풍요와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허두령은 꿈에서 깨어나 마을 원로를 찾아가 꿈 얘기를 했다. 달을 만들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달을 쓰고 제를 드리면 재앙이 그치고 마을에 풍요와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허, 쉽지는 않을 텐데 자네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원로는 마을을 생각하는 허두령의 진심을 고마워하며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오늘 당장 깊은 산으로 들어가 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두령은 탈을 만들려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매일같이 목욕재개하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하며 꿈에서 일러준 대로 11개의 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한 탈을 다 완성하기까지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말은 고맙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자네가 걱정이구먼. 원로와 거기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허두령의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허두령과 안세령이란 처녀는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모인 사람들 틈에는 세령이도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령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허두령과 세령이만 남게 되었다. 굳은 결심을 한 허두령을 바라보며 세령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낭자, 돌아오는 대로 혼례를 올립시다. 이별의 슬픔이 괴롭더라도 얼마 동안만 참아주오. 허두령은 세령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도련님,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왜 도련님이 하시는 거예요?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리며 흐느껴 오는 세령을 달래며 허두령이 말했다. 낭자, 미안하오. 하지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소. 이건 낭자와 나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기도 하오.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도련님께서 훌륭한 탈을 다 만드실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겠어요. 고맙소 낭자. 부지런히 탈을 만들 테니 탈이 다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나를 찾아와선 안 돼요. 변치 말고 기다려 주시오. 도련님,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어요. 부디 몸성이 다녀오세요. 두 사람의 애틋한 이별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고 서운한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허두령은 낭자와의 약속을 하루바삐 지키기 위해서 걸음을 서둘렀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세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허두령은 마을을 떠나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일을 시작했다. 11가지 인물을 표현한 탈을 만드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오리나무를 잘라 오랜 기간을 말려서 눈, 코, 입을 차례로 조각하고 인물 하나하나를 탈로 만드는 일이었다. 허두령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오리나무로 탈을 만드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조금만 잡념을 갖거나 마음을 놓아도 망쳐버려서 하던 일이 헛수고가 되곤 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허두령은 꼼짝하지 않고 탈 만드는 데만 집중했다. 한편 마을에선
세령이 뒤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같이 지성을 들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다. 너도 이제 홍기가 꽉 찼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니 원 답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성을 들이는 세령이 걱정되고 안쓰러워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령이도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허두령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설마 별일 없겠지? 탈은 다 완성되어 갈까? 세령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리움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말을 잊고 세령은 초조하게 망설이다가 벌떡 일어나 허두령을 찾아서 길을 나섰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젠 괜찮을 거야. 얼마나 갔을까? 허두령이 기거하는 움막이 보였다. 세령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도련님 모습만 살짝 보고 돌아가자. 방 안에선 허두령이 마지막 탈을 만드는 중이었다. 선비의 하인인 이매의 턱만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허두령이 돌아보니 세령 낭자가 찾아오지 않았던가. 낭자, 그렇게 오지 말라고 일렀거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하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더니 허두령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세령은 깜짝 놀라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도련님, 어찌된 일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세령은 이내 무언가 짚히는 게 있었다. 허두령이 탈을 다 만들 때까지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다. 도련님, 도련님. 세령의 비통한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없이 허두령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령이 허두령을 찾아갔다는 말이 원로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자 마을에선 야단이 났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 허두령이 탈을 만드는 움막을 찾아가 보니 완성된 탈만 남겨두고 허두령과 세령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허두령은 벽에 기대 앉아있는 세령의 품에 안겨 있었고 세령의 가슴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리고 허두령이 만든 탈을 쓰고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별신군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든 이메탈만 턱이 없었다. 세령이 방안을 엿보는 바람에 미처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하회탈 중 잎과 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동 하회 별신굿에 등장하는 이메탈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새로 만난 아내는 현모양처. 맑은 물줄기가 청령포 앞을 굽이돌아 마을 앞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영월 서강변 기슭에서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장릉 참봉으로 있는 최인환이었다. 나이 들어 고향으로 내려와 능참봉이란 벼슬을 받아 단종의 묘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군. 이만하면 됐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안에 물고기 대여섯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으로 두 마리만 남겨놓고
잔챙이들은 물에 던져 넣었다. 잘 자라거라.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서려는데 저만치 흰 도포자락이 너풀대는 모습이 보였다. 무심히 바라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놓더니 흘러가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최찬봉은 불길한 생각에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마침 그 남자는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다. 이보시오. 그만 멈추시오. 최찬봉이 호통을 치며 그에게 다가갔다. 젊은 양반이 무슨 일로 덧없이 목숨을 버리려 한단 말이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남자는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그는 20대 중반의 이준성이라는 선비로 평창에 살고 있었다. 과거의 급제에서 가문을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과거길에 올랐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이란 작자가 글 공부한다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아내는 끼니라도 굶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과거길에도 아내를 달래며 이선비는 호언장담을 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 떠나는 이선비를 외용하며 아내가 내뱉은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방이었다. 풀이 죽어 집에 돌아오니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보따리를 싸서 도망쳐버린 뒤였다. 그동안에도 일감을 알아봐주곤 하는 지서방이라는 작자와 자주 만나는 모양새가 수상하던 터였다. 그 사내와 만나는 아내의 꼴이 아니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일감을 준다는 아내의 말에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선비가 한양에 올라간 사이 바로 그 지서방이란 사내와 도망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리? 이선비는 아내마저 도망가자 절망감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괴나리 보찜을 내팽개치고 강을 따라서 하염없이 걸었다. 그렇게 강을 따라 내려오다 영월 청룡포 앞까지 이른 이선비는 그곳에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다. 성급한 판단은 무모한 결과를 낳는 법이요. 시련 뒤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니 미련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시오. 단호하게 꾸짖는 최찬봉의 기세에 눌려 준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우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오. 최찬봉의 집은 장릉이 바라다 보이는 청룡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 처자가 나와 최찬봉을 맞았다. 수연아, 손님 모시고 왔으니 저녁상을 차리거라. 얼마 후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 앉았다. 아까 그 애는 내 수양딸이요. 세상을 떠난 친구의 딸인데 내가 데려와서 딸로 삼았소. 부인께선 세상을 뜬 지 3년째요. 고향으로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라오. 저 아이가 있어 외롭진 않지만 나 때문에 혼기를 놓칠까봐 걱정이요. 그리고는 이선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었다. 강물에 뛰어들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소. 내가 보기엔 반드시 큰 일을 하게 될 상이요. 부친을 일찍 여윈 준성은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마음도 추스를 겸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가시오. 최찬봉은 아버지처럼 준성을 알뜰살뜰 챙겼다. 며칠 동안 있다 보니 수연 처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최찬봉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기 일쑤였다. 준성도 살가운 수연 낭자가 좋았다.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느껴보지 못한 다정함과 현숙함에 금방 매료되었다. 낭자 참으로 아름답소. 그 말에 수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며 준성은 살아갈 희망을 찾았다. 바로 수연 낭자 때문이었다. 낭자 기다려 주시오. 꼭 급제해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소.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 사랑의 약조를 했다. 어르신, 이제부터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준성은 최찬봉에게 여러 번 절을 하고 헤어져 오로지 글 공부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3년 만에 마침내 과거의 급제에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준성은 그 길로 최찬봉 집을 다시 찾았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수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은 집에 안 계십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전들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셨습니다. 기다리시오. 내가 손을 써보겠소. 그 얘기를 듣고 준성이 자세히 알아보니 그 내막인즉 평소 아전들의 비리에 대해 직언을 하던 최찬봉이 아전들에겐 눈엣가시였던 모양이었다. 사또도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터줏대감인 아전들의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간 관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탓에 눈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때마침 신관 사또가 부임하게 되자 벼르고 있던 아전들이 최찬봉을 모함했다. 추수관과 짜고서 돈을 떼어 먹었답니다. 아직 물정도 모르는 신관 사또가 아전들의 말만 고지 듣고는 최찬봉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준성은 지방 실세로 알려진 이대감을 찾아갔다. 이준성이라 합니다. 집안 어르신께 인사드리고자 왔습니다. 이번에 등과했다는 얘긴 들었어. 축하드리요. 잠시 침묵한 뒤 준성은 얘기를 꺼냈다. 아전들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최찬봉을 모함해 옥에 가둔 사실을 말하자 이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실이 중앙정부에 알려지면 관찰사를 비롯한 지방 관아는 물론 대감께서도 편치 못하실 겁니다. 이대감을 만나고 돌아온 뒤 며칠 후 최찬봉이 옥에서 풀려났다. 그 소식을 듣고 준성이 최찬봉을 찾아갔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다 도와준 덕분이요. 고맙소. 그러자 준성은 수연을 바라보며 얘기를 꺼냈다. 수연 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다 마다. 수연이 넌 어떠냐? 수연은 얼굴을 붉히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최찬봉 집에선 혼례가 치러졌다. 적적하던 최찬봉의 집엔 생기가 돌았고 언제부턴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최찬봉의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왔다. 재치로 대감을 이긴 당돌한 딸. 어느 마을에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아들은 16살, 딸은 14살이었다. 아들은 얌전하고 착실했지만 딸은 지나치게 활발하고 장난이 심해 온종일 뛰어다니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천방지축 딸 때문에 부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휴, 사내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저러다가 시집이나 갈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남매에게 좁쌀 2대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사흘 뒤에 돌아올 테니 그동안 이 좁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어 놓아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좁쌀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은 좁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여전히 마을을 싸돌아다니기 바빴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야,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빨리 세자니까? 그러자 딸은 희죽 웃으며 대꾸했다. 오라버니나 열심히 세. 나는 다 방법이 있으니까. 사흘 동안 아들은 좁쌀만 세며 밤을 지새웠지만 딸은 여전히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오던 날, 딸은 약방에서 저울을 빌려왔다. 그리고 좁쌀의 무게를 재서 정확히 계산한 뒤 정리해 두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자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이제 오셨습니까? 저는 다 셌어요. 그때 딸이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다 셌어요. 뭐? 너는 종일 놀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딸은 빌려온 저울과 장부를 내밀며 말했다. 저울로 무게를 재고 계산했어요. 정확히 맞을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재치에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네. 얼마 후 이웃 마을에서 만석군 이대감이 수수께끼 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금이 무려 1,000냥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욕심이 생겨 아들과 함께 대회에 나섰다. 그러나 대회에는 끔찍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해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돌아오지 않자 딸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졸랐다. 어머니, 저도 대회에 갈게요. 아버지하고 오라버니가 진 게 틀림없어요. 네가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잠자코 집에 있거라. 어머니의 만류에도 딸은 끈질기게 졸라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 대회장에 도착한 딸은 당당히 참가를 요청했다. 대회의 주최자인 대감이 어린 딸을 보자 허허 웃더니 말했다. 어린 처자가 어찌 이곳에 왔느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 집에서 한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 대감마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십시오. 당돌한 처자구나. 한 입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된다. 네, 어르신.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상황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다. 드디어 대감이 첫 번째 문제를 냈다. 저 말을 보아라. 저 말이 오늘 얼마나 먹었겠느냐?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삐 안쪽에 있는 건 다 먹었고 고삐 밖에 있는 건 못 먹었겠지요. 대감은 당황한 얼굴로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평생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린 처자에게 진 것이다. 이번엔 딸이 문제를 낼 차례였다. 대감마님,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낼 차례입니다. 오냐, 네 보거라. 대감마님, 제가 앉을까요, 설까요? 대감은 고민에 빠졌다. 앉는다고 하면 설 것이고
선다고 하면 앉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답을 하지 못한 대감이 또다시 졌다. 세 번째 문제였다. 대감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내가 낼 차례지. 네, 문제를 내십시오. 대감은 기침을 한번 하고는 입을 열었다. 수년 전에 죽은 백마가 우리 집 외양간다락에 있는데 그 말이 살아나 산을 뛰어다닌다면 그 말을 어떻게 잡겠느냐? 딸은 태연히 대답했다. 간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냐? 강원도 금강산에서 쇠꼬를 가져와 말 앞에 놓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대감이 비웃으며 대꾸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쇠꼬리 어디 있겠느냐? 그러자 딸이 말했다. 수년 전에 죽은 말도 살아나는데 쇠꼬리 왜 없습니까? 대감은 속수무책으로 또 지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 문제니 내가 내겠다. 지금도 부자지만 내가 수년 전 살림살이가 꽤 넉넉할 때 무쇠방석을 썼는데 모서리가 풀어져 나갔지. 무엇으로 모서리를 하면 좋겠느냐? 아주 쉽습니다. 그래, 무엇으로 해야지? 저 건너 백사장에서 모래를 담아와 그걸로 새끼를 꼬아 풀어진 모서리를 이어내면 감쪽같이 말짱해지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모래를 어떻게 실처럼 이어 새끼를 꼴 수 있겠느냐? 무쇠방석이 모서리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어떻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군요. 그렇게 딸은 대감과의 수수께끼 대결에서 상금 1,000냥을 땄다. 그리고 대감집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오라버니와 아버지를 발견한 딸은 대감에게 정중히 말했다. 대감마님, 이제 제 가족을 돌려보내 주시죠. 대감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평생 너 같은 똑똑한 처자는 처음 본다. 그래, 데리고 가거라. 딸은 상금 1,000냥과 오라버니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3년 후 딸의 재치를 높이 산 이대감은 마침내 그녀를 막내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러자 재치로 대감을 이긴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